2015년 가을 서울역. 처음 한국에 온 탈북 여성 박순희가 겪는 딸의 손을 잡고 플랫폼에 섰습니다. 은빛 유선형 기차가 들어왔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30분 뒤 대전역에 내린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푹신한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그녀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가을,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제25군 병원에서 간호병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4살이었고 10살 된 딸 미양이를 키우며 살았죠. 남편은 2년 전 군 복무 중에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딸 둘이서만 살았어요. 청진은 제 고향입니다. 송평동이라고 포항구역에 있는 작은 동네였어요.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리면 성천강이 보이고 산비탈의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겨울이면 손발이 얼어 터지도록 추웠고 여름이면 비가 와서 골목길이 진흙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고향이었어요. 이웃들과 김장도 같이 담그고 명절이면 떡국도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군병원 일은 힘들었지만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배급이 나왔거든요. 남편이 군장교였기 때문에 순직한 뒤에도 혁명 유가족이라고 해서 배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옥수수 10kg, 쌀은 2~3kg 정도요. 충분하진 않았지만 장마당에서 조금만 보태면 딸과 제가 먹고 살만했습니다. 병원에선 주로 부상병들을 돌봤어요. 훈련 중 다친 군인들, 영양실조로 쓰러진 병사들이 많았죠. 약이 부족해서 소독약도 제대로 없었고 붕대도 빨아서 다시 쓰곤 했습니다. 전기도 자주 끊겨서 수술 중에 촛불 켜고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선 다 그렇게 사니까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딸 학교 보내고 병원에 출근했어요. 저녁엔 장마당에 들러 두부나 감자를 조금 사서 집에 와서 저녁을 지었죠.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뭐 배웠어? 물어보고 같이 밥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난방이 안 돼서 추운 날엔 이불을 열어 겹덮고 잤어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께 감사하다고 배웠고 남조선은 미국 놈들이 지배하는 지옥이라고 들었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매일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딸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2013년 가을부터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10kg 나오던 옥수수가 5kg으로 줄었어요. 쌀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고요. 장마당 물가도 점점 올랐습니다. 중국산 쌀 1kg이 5,000원 하던 게 7,000원, 8,000원으로 뛰었죠. 병원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영양실조 환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20살도 안 된 어린 병사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지는 겁니다. 어떤 애는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했어요. 여기가 군대인데 이렇게까지 굶어야 하나. 속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낼 순 없었죠. 그런 생각 자체가 반동이니까요. 딸 미향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네는 고기 먹었대요. 우린 왜 고기 안 먹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미향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기야.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옆집 할머니는 김장할 때 배추를 조금 나눠주셨고 아래층 아주머니는 두부 만들 줄 알아서 콩만 있으면 같이 만들어 먹었죠. 북한에선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선 못 버티니까요. 저녁이면 딸과 함께 창밖을 보곤 했어요. 청진 시내에 불빛이 몇 개 보이면 오늘은 전기가 들어오네 싶었고 캄캄하면 또 끊겼구나 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저 딸만이라도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삶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딸과 함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저 오늘 하루 밥 먹고 내일 또 일하러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은 2013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탈영병 한 명이 실려왔어요. 22살쯤 돼 보이는 젊은 병사였는데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였죠. 국경경비대가 총을 쏴서 다리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잡힌 거였어요. 저는 그 병사를 치료하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탈영병은 반역자예요. 조국을 배신한 놈이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니 그냥 어린애였어요. 제 딸보다 12살밖에 더 안 먹은 겁에 질린 아이였죠. 며칠 뒤 그 병사가 깨어났어요. 다리 수술은 성공했지만 걸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병사의 상처를 소독해줬죠. 처음엔 입을 꽉 다물고 있더니 나흘째 되던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호동무, 여기 다른 사람 없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실엔 우리 둘뿐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남쪽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그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병사는 제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중국 갔다 왔습니다. 보름 동안 숨어 지냈는데 거기 조선족들이 말해줬어요. 남쪽엔 굶는 사람이 없대요. TV도 마음대로 보고 기차도 엄청 빠르대요. 몇 시간이면 나라를 다 가로지른대요. 여기처럼 하루 종일 안 가도 되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남조선은 미국 놈들한테 착취당하는 곳이라고. 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할아버지가 한국 드라마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큰 집에서 사는 거. 진짜였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병사는 끌려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죠. 하지만 그 병사의 말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쪽엔 굶는 사람이 없다고. 기차가 빠르다고. 그게 정말일까? 2주일 뒤였습니다. 병원 전 직원이 시내 광장으로 동원됐어요. 공개 처형이 있다고 했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갔습니다. 북에선 공개 처형을 자주 봐야 해요. 안 가면 의심받으니까요. 광장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끌려 나왔어요. 얼굴이 처참하게 맞아서 부어 있었죠. 확성기에서 죄목이 낭독됐습니다. 혁명을 배신하고 조국을 등진 반역자. 총소리가 울렸고 병사는 쓰러졌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가렸지만 딸은 이미 다 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오빠는 왜 죽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나쁜 짓을 해서. 딸이 다시 물었죠. 남한은 정말 나쁜 곳이에요.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병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남쪽엔 굶는 사람이 없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라면? 그렇다면 제 딸은 왜 배고파해야 하죠? 왜 고기 한 번 먹는 게 꿈이어야 하나요? 며칠 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또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만 못 먹어요? 나만은 잘 산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향아,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삼촌이 중국 갔다 와서 그랬대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어요.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 우리 체제가 제일 좋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중국 물건이 몰래 팔리고 있었어요. 중국산 라면, 중국산 쌀, 심지어 한국 드라마 CD도 있었죠. 사람들은 몰래 그걸 사서 밤에 몰래 봤습니다. 저도 한번 빌려서 봤어요. 깜깜한 밤 커튼 치고 촛불 켜고 봤죠. 드라마 속 한국은 놀라웠습니다. 큰 집, 풍부한 음식,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게 진짜라면 우린 뭐지?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긴 북한이고 탈북은 곧 죽음이니까요. 저는 그저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딸만 잘 키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운명은 제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2014년 초 봄이 왔지만 우리 삶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추워졌어요. 배급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한 달에 5kg이라도 나오던 옥수수가 한 알도 안 나왔어요. 병원 책임자가 말했죠. 국가 형편이 어렵다. 동무들은 혁명 정신으로 견뎌야 한다. 견디라고요? 무엇으로 견디죠? 저는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옥수수죽 조금, 저녁은 감자 2-3개요. 딸한테는 제 몫을 더 줬어요. 차라는 애가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굶기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마당 물가가 미쳤어요. 쌀 1kg이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옥수수도 7,000원, 감자도 4,000원이었죠. 제 월급이 3,000원인데 쌀 1kg을 사려면 한 달치 월급의 3배가 필요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남편이 남긴 옷가지를 팔기 시작했어요. 겨울 외투, 군화, 시계. 하나씩 팔면서 딸밥을 샀습니다. 병원 상황도 심각했어요. 영양실조 환자가 날마다 늘었습니다. 20대 젊은 병사들이 뼈만 앙상해서 들어왔어요. 어떤 애는 걸을 힘도 없어서 들것에 실려왔죠. 약도 없고 포도당도 없고 그저 죽만 먹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많은 병사가 그렇게 죽어갔어요.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안색이 안 좋았어요. 미양아, 어디 아파?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저는 불안했지만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희 동무, 어서 오십시오. 따님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교실 바닥에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배고파요. 저는 딸을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같은 병원 의사가 진찰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먹여야 해요. 제대로 먹이라고요? 무엇으로요? 저는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약이라도 주세요. 포도당이라도. 의사가 고개를 저었죠. 순이 동무 병원에도 없어요. 장마당에서 구해야 해요. 장마당에 갔습니다. 중국산 포도당 한 병이 15,000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이불을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해주신 이불이었는데 눈물을 참으며 팔았어요. 7,000원을 받았죠. 포도당 반 병값도 안 됐지만 뭐라도 사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 딸에게 포도당을 먹였어요. 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먹일 게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을 지켜봤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 게 보였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오셨어요. 손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순이야, 이러다 미양이가 어떻게 되겠니? 어머니는 품속에서 돈을 꺼내셨어요. 3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써라. 내가 모아둔 거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 어떻게 모으셨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집에 있는 거 다 팔았다. 솥도 팔고 이불도 팔고 손녀만이라도 살려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중국이라도 가봐라. 거기서 돈 벌어서 미양이 먹여야지. 여기선 답이 없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 가면 안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죠. 이대로 있다간 다 죽어. 손녀라도 살려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딸을 살리려면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요. 북한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배급도 끊겼고 돈도 없고 팔 것도 다 팔았어요. 병원엔 약도 없고 딸은 점점 약해지고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일하는 간호병 중에 중국 다녀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 조용히 물었죠. 동무, 중국 가는 법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를 빤히 보더니 물었어요. 정말 갈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살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순이 동무, 그건 목숨 거는 일이요. 잡히면 총살당해요. 저는 대답했죠. 이대로 있어도 죽습니다. 차라리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요. 브로커 연락처를 알아내고 돈을 모으고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린애가 알면 불안해할 테니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미향아, 조금만 참아.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걸요.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게 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 딸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결단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2014년 4월 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브로커를 만났고 돈도 마련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3만 원에 제가 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남편 유품까지 다 팔아서 총 50만 원을 모았죠. 브로커는 그중 40만 원을 요구했어요. 1인당 20만 원씩이라고요. 브로커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말투가 거칠었어요. 순이 동무, 내가 10년 넘게 이 일했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는 긴장하며 물었죠. 무슨 조건입니까? 그가 말했어요. 내 말을 100% 따라야 하오. 한 번이라도 어기면 다 죽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로커가 날짜를 정했어요. 4월 15일 밤 11시. 송평동 뒷산 소나무 밑에서 만나시오. 짐은 최소한으로 돈만 챙기시오. 애는 입막을 준비하고.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딸에게는 사흘 전에야 말했습니다. 미향아, 우리 잠깐 중국 갈 거야. 거기서 돈 벌어서 다시 올게. 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중국이요? 할머니는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못 가신다고, 우리만 간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전날 밤에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내일 떠납니다. 어머니는 눈물도 안 흘리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잘 가거라. 미향이 잘 키워라. 어미는 괜찮다. 저는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자식이에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내가 사는 게 효도다. 손녀 살리는 게 효도야.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가서 잘 살아라.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를 꼭 안고 이 품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월 15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갔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인사하고 아무렇지 않게 퇴근했어요. 내일 봅시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알았죠.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요. 집에 와서 어머니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죽이었어요. 어머니가 남은 옥수수를 다 넣어서 만들어주셨죠. 딸은 할머니, 또 올게요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래, 우리 미양이 잘 다녀와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셋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요. 저녁 8시쯤 저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오셨어요. 달빛 아래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는 하얗고 70평생 고생만 하신 얼굴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꼭 다시 뵙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 저는 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저희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고 어머니도 손을 흔드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며 고향을 둘러봤어요. 성천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작은 집들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남편을 만나고 딸을 낳은 곳, 이 모든 걸 두고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소나무 밑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어요. 20대 젊은 여자와 50대 남자였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 말만 따르시오. 소리내면 안 되고 불빛 보이면 엎드리고 애 울면 입 막으시오. 알겠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로커가 앞장서서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시던 불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오르고 딸이 힘들어했지만 울지 않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조금만 참아, 미향아. 곧 도착해. 2시간쯤 걸었을까요? 국경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순찰대 불빛이 지나갔어요. 1번, 2번. 3번째 지나가고 나서 브로커가 신호했습니다. 지금이요. 우리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갔어요. 누군가 미리 구멍을 뚫어 놓았더군요. 가시에 옷이 찢기고 손에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딸도 울지 않고 따라왔어요. 철조망을 넘어서자 브로커가 말했죠. 이제 강만 건너면 됩니다. 조심하시오. 두만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4월이라 얼음은 녹았지만 물은 차가웠어요. 저는 딸을 업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북한 땅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한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죠. 엎드리시오.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어요.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딸의 입을 막으며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신호했고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요. 딸을 꼭 안으며 울었죠. 미향아, 우리 살았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이 닥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한국까지 가야 하죠. 그 긴 여정을 생각하니 막막했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브로커가 다급하게 말했죠. 아직 안전하지 않소. 중국 경비대도 있어. 빨리 움직여야 하오.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산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4월 한밤중이라 추웠어요. 딸이 떨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브로커가 작은 움막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으시오. 젖은 채로 있다간 얼어 죽소. 움막 안에 마른 옷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중국 조선족 옷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나니 조금 나았습니다. 브로커가 중국산 라면을 끓여줬어요. 1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라면이었죠. 딸이 후루룩 소리 내며 먹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배불리 먹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일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순이 동무,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하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심하게 하오. 잡히면 북으로 송환되고 그럼 총살이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잡혀서 돌아간다고요? 브로커는 우리를 연변 쪽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사흘을 걸었어요. 산길로만 다녔죠. 큰 길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딸은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울지 않았어요. 저도 온몸이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살려면 버텨야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우리는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10채 정도 있었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브로커가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70쯤 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왔구만. 할아버지는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이 따뜻했어요. 난방이 잘 됐죠.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차려줬어요. 흰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심지어 계란까지. 딸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도 북에서 왔어. 30년 전에 탈북해서 여기 정착했지. 같은 조선 사람끼리 도와야지. 저는 할아버지께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죠. 됐어. 이제 여기서 좀 쉬시오. 당분간은 안전할 거요. 하지만 안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을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탈북자 단속이었죠.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저희를 뒷방에 숨겼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시오. 저는 딸의 입을 막고 숨을 죽였어요. 공안들이 집을 뒤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딸이 떨고 있었지만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공안이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는 창고요. 아무것도 없소. 공안이 잠깐 둘러보더니 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고 얼마 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 갔소. 살았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여기도 위험하오. 한국 선교사들한테 연락해보겠소. 그들이 한국 가는 길을 도와줄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을 순 없었어요. 언젠간 잡힐 테니까요. 며칠 뒤 한국 선교사 2분이 오셨습니다. 40대 목사님과 30대 전도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순이 자매님,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다른 마을로 옮겼습니다. 거기엔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죠. 다들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젊은 여자, 50대 부부, 60대 할머니.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집 지하실에서 지냈습니다. 낮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밤에만 조금 나와서 바람 쐬곤 했죠. 음식은 선교사님들이 갖다 줬습니다. 하루 3끼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딸이 조금씩 살이 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이제 한국 가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몽골을 거쳐서 갈 겁니다. 길이 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루트입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니. 하지만 그 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중국 공안이 그 마을을 급습했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죠. 우리는 급히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딸을 업고 뛰었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 고함 소리가 들렸죠. 산속에 숨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추위에 떨며. 딸이 엄마 무서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조금만 참자. 하지만 속으론 저도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교사님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자매님, 이제 바로 떠나셔야 합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그날 밤 우리는 몽골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양아, 엄마가 꼭 너를 한국까지 데려갈게. 조금만 더 참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질러 사막을 건너 몽골로 가는 긴 여정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가야 했죠. 한국이라는 자유라는 그곳을 향해서요. 2015년 5월, 우리는 몽골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다른 탈북자 5명이었어요. 다들 중국에서 1년 넘게 숨어 지낸 사람들이었죠. 버스는 낡았고 좌석은 불편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버스가 우리를 자유로 데려갈 테니까요. 선교사님이 버스에 오르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들, 이 여정이 제일 힘들 겁니다. 사막을 이틀 동안 건너야 해요. 물과 음식은 최소한만 가져가세요. 중국 국경에서 검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절대 한국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중국 동북부에서 서쪽으로 내몽골을 거쳐 몽골 국경으로 향했죠.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어요. 도시와 마을을 지나갔고 창밖 풍경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얼마나 가요? 저는 대답했죠. 이틀 정도. 조금만 참자. 하지만 곧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초원이 나타났고 그 다음엔 사막이었어요. 고비 사막이라고 하더군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 저는 이런 풍경을 처음 봤습니다. 북한엔 이런 곳이 없거든요. 사막길은 험했어요. 비포장도로라 버스가 심하게 흔들렸죠. 딸이 멀미를 했습니다. 엄마, 토할 것 같아요. 저는 딸을 안으며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밤이 되자 더 힘들어졌어요. 사막의 밤은 추웠습니다. 버스에 난방도 없었고 담요 한 장뿐이었죠. 저는 딸을 꼭 안고 추위를 견뎠어요. 딸이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저는 딸에게 제 외투까지 덮어주며 속삭였죠.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도착해. 새벽에 버스가 멈췄습니다. 중국 국경 검문소였어요. 군인들이 버스에 올라와 사람들을 확인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꼭 쥐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군인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저는 중국어로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장사. 가요. 군인이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속으로 기도했죠. 군인이 한참 보더니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검문을 통과한 겁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어요. 사막을 계속 달렸죠. 해가 떴고 다시 저물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저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몽골 국경 넘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버스 안 사람들이 환호했죠. 저도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몽골에 들어서자 풍경이 또 바뀌었어요. 초원에 말들이 뛰어다니고 게르라는 전통 천막집이 보였죠. 이상한 땅이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신기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몽골 수도였어요. 큰 도시였지만 북한 평양과는 달랐죠.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차도 많고 불빛도 환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죠. 1년 만에 푹신한 이불을 덮고 따뜻한 방에서 딸이 엄마 여기 천국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진짜 천국은 한국이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정문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 깃발 아래가 우리 조국이구나. 비록 남쪽이지만 같은 민족의 나라구나 싶었어요. 대사관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한국말로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1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곧 한국 가실 수 있어요. 대사관에서 보름을 보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고 건강검진도 했어요. 딸도 검진을 받았는데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중국에서 그래도 밥은 먹었으니까요. 드디어 출국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거였어요.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북한에선 일반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거든요. 큰 비행기였고 좌석도 편했어요. 딸이 신기해하며 창밖을 봤죠. 엄마, 구름 위로 날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몽골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북한에서 탈출하고 중국을 건너고 사막을 넘고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 감격스러웠어요. 서너 시간 지났을까요?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고 그 너머로 육지가 보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불빛이 빛나는 살아있는 땅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내렸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큰 공항이었어요. 북한 평양 순환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상점도 많고 불빛도 환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탈북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저희가요. 북에서 쫓겨나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우리가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한국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미향아. 우리 해냈어.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딸도 울었고 저도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울 거라고 했죠. 저는 기대가 됐어요. 새로운 삶이,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나원 교육을 마친 건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말 공부하고 컴퓨터 배우고 취업 교육 받았어요. 처음엔 다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했죠. 딸도 한국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수료식 날 담당 상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대전에 정착 지원금 받으러 가셔야 해요. 서울역에서 KTX 타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KTX요? 기차라는 건 알았지만 어떤 기차인지는 몰랐어요. 서울역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이 너무 컸어요. 청진역의 수십 배는 되는 것 같았죠. 사람들이 수천 명 있었고 천장은 유리로 돼 있어서 햇빛이 들어왔어요. 북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표를 끊고 플랫폼에 섰습니다. 안내판에 KTX 서울-부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옆 사람에게 물었죠. 저기요, 이 기차 얼마나 빨라요?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0km쯤요? 대전까지 30분이면 가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0분이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원산 가는데 12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거기가 180km예요. 그런데 여기선 300km를 30분에 간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은빛 유선형 기차였죠. 비행기처럼 매끈하고 깨끗했어요. 북한 기차는 초록색 낡은 객차인데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타더군요. 저도 딸을 데리고 올라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어요. 좌석이 푹신했어요. 비행기 좌석 같았죠. 북한 기차는 나무 의자에 페인트 칠한 건데 말이에요. 창문도 깨끗해서 밖이 환히 보였고 통로도 넓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진짜 기차 맞아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등받이도 조절할 수 있고 앞에 테이블도 있었어요. 천장엔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에어컨도 잘 나왔죠. 북한 기차는 여름엔 더워 죽고 겨울엔 얼어 죽는데 이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KTX 503호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얼마나 빠를지 궁금했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어요. 뭐야, 북한 기차랑 비슷한데 싶었죠. 그런데 역을 벗어나자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빨라지더니 더 빨라지고 계속 빨라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건물도 나무도 차도 다 흐릿하게 보였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얼마나 빠른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죠. 저기 표지판 보이죠? 300km래요. 저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300kmh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0km요. 북한 기차는 30km도 제대로 못 나가는데 10배 차이예요. 같은 기차인데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저는 대답했죠. 그냥 신기해서. 북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 좋아요. 할머니도 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울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이걸 타셨으면. 북한 기차는 지옥이었어요. 여름엔 더워서 땀이 비 오듯 흘렀죠. 겨울엔 추워서 손발이 얼어붙었고요. 화장실은 더러워서 못 쓰고 물도 안 나왔어요. 사람들은 빽빽이 들어차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게다가 항상 늦었어요. 예정 시간보다 서너 시간은 기본이고 12시간 늦는 것도 다반사였죠. 전기가 끊기면 그냥 멈춰서 기다려야 했어요. 한 번은 8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요. 그런데 이 KTX는요. 정시에 출발했어요. 정확히 30분 만에 대전에 도착했죠. 빠르고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승객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스마트폰도 보고 커피도 마셨죠. 북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빠르게 움직일 자유, 편안하게 여행할 자유, 시간을 지킬 자유. 북에선 모든 게 느리고 불편하고 통제됐어요. 하지만 여기선 빠르고 편하고 자유로웠죠. 대전역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집도 알아봤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았죠. 온수도 나오고 난방도 잘 되고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딸이 엄마 여기서 살 거예요?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딸 학교도 알아봤어요.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였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미향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북에선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여기선 무상교육이라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주방 보조였죠. 힘들었지만 정당한 월급을 받았어요. 북에서처럼 배급이 끊기지도 않고 중국에서처럼 신분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딸도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며 신기해했지만 곧 익숙해졌죠. 딸이 어느 날 엄마 나 한국말 잘하게 됐어요. 라며 자랑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한국 아이구나 싶었죠. 가끔 KTX를 탑니다. 대전에서 서울 갈 때요. 탈 때마다 그날의 충격을 떠올려요. 시속 300km로 달리며 느낀 그 자유를요.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가 무사히 한국에 온 걸 아실까요? 편지도 못 쓰고 전화도 못 해요. 그저 멀리서 기도할 뿐이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미향이 잘 크고 있어요. 언젠가 꼭 만나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해요. 그러면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겠죠. KTX에 태워드리고 싶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이 기차를요. 어머니도 이 자유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과 북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졌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북에선 30km 기차에, 남에선 300km 기차에 타죠. 이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자유를 누려야 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고 빠른 기차 타는 그런 삶을요. 그게 제 꿈입니다. 통일된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KTX를 타는 게요.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서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행복해요. 딸이 웃고 제가 일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으니까요. 북에선 내일이 없었지만 여기선 내일이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KTX에서 느낀 그 충격,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단순히 빠른 기차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속도였고 희망의 속도였죠. 저는 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딸과 함께 이 자유로운 땅에서요.